높은 곳에 사는 사람과 땅에 붙어 사는 사람이 그들에게 서로 다른 중력이 작용할까요?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과연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이 1km를 넘지 않고 가장 높은 산 또한 10km를 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죠. 제 아무리 높아봤자 겸허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같은 중력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빛과 시간의 흐름조차 중력에 의해 휘어지고 느려집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가운데 이렇게 중력처럼 모두가 똑같이 감당해야 하는 게 있다면 뭘까? 아마도 법이 아닐까요? 적어도 취지는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1373명이 신년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여기엔 지난 국정농단 세력을 비롯해 갖가지 비리로 얼룩진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세금을 들여서 긴 시간 동안 법체계를 통해 검증한 죄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수십억의 미납 벌금이 면제되고 복권되고 풀려났습니다. 매번 정권의 얼굴과 색깔을 가리지 않고 흡사 리셋 버튼과 같은 이 정치인과 경제사범의 사면을 마주할 때마다 소시민이 느끼는 법의 무게와 그들에게 적용된 법의 무게 사이에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 사라진 줄 알았던 신분의 상하라는 게 그들에게만 허락된 다른 중력처럼 작용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12월 29일 목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사라 바렐리스의 그래비티 듣고 왔습니다. 강민재님, 오프닝 듣는데 울컥하네요.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날이 오겠죠? 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기다린다고 오는 건 아니고, 다들 염원을 한 만큼 지켜보고 노력을 해야 돼야 조금이라도 비슷해지겠죠. 김미리님이 웅디 오늘은 방송 시간 딱 맞춰 출첵합니다. 오늘 국가 건강검진 못 받았던 거 받고 점심으로 비빔국수 먹으려고 식당에 앉아서 보라 켰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하셨어요. 건강검진. 혹시 올해 못하신 분들 지금 좀 늦었나? 지금이라도 얼른 좀 알아보시고 건강검진 늦기 전에 빼먹지 마시고 하시는 것도 좋은 한 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시영님, 김미희님, 장정인님, 손문희님, 홍미선님, 서인숙님, 권희진님, 이영애님, 임복희님,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모든 분들 이름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도 받고 있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9일이에요. 29일이에요. 우리 카운트다운 해야겠다. 29일. 29일에 손예희 씨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전 이제 똑같은 두꺼운 파카를 늘 위에 입고 다니는데 어제는 조금 더웠어요. 어제는 조금 살만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손끝이 엄청 또 시리더라고요. 오늘 좀 춥네요. 네, 근데 이렇게 동장군이 기세를 부리는 건 한 4흘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해요. 또 제가 오늘도 날씨 소식도 준비를 했는데 또 한동안 또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연말 분위기 제대로 나는 명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조용했던 연말의 거리가 요즘에 굉장히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시의 분위기를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명소를 몇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꼽아 오셨을런지. 일단은 연말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곳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선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화문 광장. 네, 새로 단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빛초롱이 열리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동행의 빛이라는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31일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빛의 물결로 광화문 광장을 밝힙니다. 그래요? 네, 31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1 전시구역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쪽에 조성한 용기의 바다로 이뤄졌고요. 이름 좋다. 그렇죠. 예. 네, 이 구역은 동행의 빛을 주제로 12m 높이의 대형 복토끼가 설치가 됐습니다. 토끼요? 예. 왜냐하면 또 다음 해에 토끼니까. 음. 그리고 또 이 밖에 빛을 정원을 주제로 한 3구역, 그리고 웰컴 마이 소울 서울을 주제로 한 4구역, 이렇게 각각의 구역마다 다른 느낌으로 보시면서 다양한 볼거리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웰컴 마이 소울 서울?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스케이트장도 개장을 했네요. 맞아요. 스케이트장도 지난 3년 동안 계속 안 열리다가 3년 만에 다시 재개장을 한 건데요. 서울 도심의 연말 명소이기도 하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거고요. 또 사실은 스케이트장 가면 스케이트만 탈 수는 없어요. 먹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옆쪽에 뭐 즉석 메뉴, 소떡, 닭꼬치 등등 이제 간편 메뉴도 많이 팔고 있다고 하고요. 번데기는요? 네? 있겠죠. 번데기 먹어줘야죠. 있겠죠? 당연히 먹어줘야죠. 예. 이게 종이컵에 탁 담아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예? 진짜? 요즘은 그런 거 안 팔아요. 요즘 친구들 아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번데기 파는지 안 파는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요. 네, 2023년 2월 12일까지 열리는 거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스케이트 대여료까지 포함해가지고 1,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새해 느낌 물씬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맞아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토끼의 해가 다가옵니다. 토끼의 네. 검은 토끼의. 그렇죠. 예.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토끼와 관련된 지명 설화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네, 국토지리 정보원에 따르면요, 2011년 기준으로 전국 154만여 개의 지명 가운데 토끼랑 관련된 지명은 158개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네. 꽤 많아요. 네, 그중에서 제가 2개 정도만 집어왔는데요. 예. 토끼 관련 지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옥토망월형이라고 불리는 전남 영광군에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땅이 생긴 게 위쪽에서 보면은 옥토끼가 자신의 고향인 보름달을 바라보는 그 모양으로 돼 있대요. 예. 토끼처럼 지형이 솟아 있어가지고 그 주변의 산이 마치 이제 달처럼 여겨지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토끼의 기운을 듬뿍 받기 위해서 이곳을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토끼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그것도 있죠. 예. 별주부전. 별주부전. 별주부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간을 향한 암투와 쟁투. 그렇죠. 예. 그 욕망, 그 난무하는 예. 스릴러 영화 같이. 이야기잖아요. 예. 네, 그곳의 발원지,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지는 별주부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 태안군에 있는 마을인데요. 예. 여기는 실제로 가보면은 이 별주부전에 나오는 지명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재밌다. 자라바위, 묘샘, 용색골 이런 식으로 다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 별주부전의 스토리를 생각을 하시면서 마을을 쭉 돌아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즐거운 나들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토끼 귀엽지. 귀엽죠. 그리고 이제 그 서양과 또 동양의 이런 그 토끼가 등장하는 동화. 네. 교훈을 사실 주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도 네. 사람들이 얼마나 또 토끼를 친숙하게 여기고 사랑해 왔는지 그렇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귀여워요. 흑토끼의 해라.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2주간의 역대 최고 한파 이유는 입니다. 맞아요. 날씨 소식 알려주신다 했죠? 맞아요. 또 이제 슬슬 굉장한 이 추위가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예. 일단은 평년보다 추운 겁니다. 최근에 서울 한강은 평년보다 16일 빠른 지난 25일에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눈폭탄에 비행기가 못 뜨고 차량 사고도 잇따랐고 또 비닐하우스는 이 눈 무게 자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쓰러지는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한파가 지속된 12월 1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평균 기온은 영하 4.2도였는데요. 이게 춥다 했는데 이게 그냥 느낌 탓이 아니라 실제로 전국적으로 기상 관측이 확대됐던 1973년 이래의 가장 낮은 평균 기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북극 형님 때문인가? 이게
또 이제 지구 온난화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북극해의 빙하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를 빙하가 막아주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을 하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운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어진 라니냐도 영향을 끼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추운 게 유지가 되다가 1월 후반쯤은 돼야 평년이랑 기온이 비슷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뭐 춥다 해도 요즘 이 뉴스에서 보게 되는 미국의 한파 소식에 비하면은 네.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이 미국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단 몇 분 만에 피부에 동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맞아요. 라면서 외출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체감 영하 46도. 네. 예.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와이오밍주는 불과 30분 만에 영상 6도에서 30분 만에 영하 16도가 되는 이 기온이 급강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 언론들은 이번 겨울의 폭풍을 몬스터, 괴물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일본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3배가 넘는 적설량이라고 하고요. 쌓인 눈을 치우다가 사망하는 분들도 생겨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극심한 추위 때문에 몸살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유는 비슷한 거겠죠? 네, 비슷하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큰 눈폭풍이 물어 닥치는 거는 원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극히 드문 경우는 아니라고는 해요. 다만 과거의 겨울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다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 원인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비슷하게 북극 한파인데요. 이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미국, 동아시아를 포함해서 중위도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쪽엔 또 따뜻한 공기가 있잖아요. 예. 이거랑 만나가지고 겨울 폭풍이 일어나고 현실화가 된 거라고 합니다. 예. 네, 마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모로우 영화가 생각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인가 새해부터인가 중국이 모든 공장이 다시 가동하거든요. 아, 네. 이게 시베리아 계단이 내려오면은 좀 중국 먼지 걱정을 좀 덜고. 네. 조금 따뜻해진다 싶으면은 이제 앞이 안 보이고. 그래도 우리 새해를 향한 밝은 희망으로. 네. 이겨봐야죠. 오늘 그래서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 네. 네. 또 얘기할 뻔했어요. 요즘 맨날 정답을 제가 입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는 그거예요.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다가오는 2023년은 개묘년입니다. 검은 이것의 해인데요. 무슨 동물일까요? 1번 호랑이, 2번 양, 3번 토끼.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이 레빗의 Happy Things, 브로콜리 너마저의 춤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토끼였죠? 선정답자 유채훈, 오민정님 두 분께는 스파게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김동원, 육세환님 그리고 8040 쓰시는 분,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두 분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히스토리 조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你好.
1월 8일부터 중국 격리가 해제가 되니까 슬슬 발동 걸어야죠. 다시 놀러 가시려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역사 공부하러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지 뭐. 알겠습니다. 적벽대전 적벽 한번 가봐야죠. 아무튼 우리 올해 마지막 히스토리 월드 시간인데 두 분 또 2022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코너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야죠.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못하시면은 체벌도 하려고 내년부터는. 늘 제가 이 마이크 꺼졌을 때 강조하잖아요. 저는 뼈를 허지웅 쇼 스튜디오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뭔가 약간 생소한데. 그렇죠. 오늘 그 처음 보는 자켓을 입고 오셔서 그런 걸까요? 짐 캐리의 마스크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짐 캐리 이 색깔 아닌데. 그래요. 마스크도 30년 전 영화네요 지금 보니까. 노란색이잖아 노란색. 노란색이구나. 약간 색양이 왔어. 아니 흑백 TV로 보셔서 그래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죠. 정 교수님께서 어느덧 올해 마지막 히스토리 월드 한 해 동안 저의 역사적 소양을 넓혀주신 썬킴 교수님, 박강일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세요라고 하셨어요. 이제 만수무강 소리를 들을 때가 됐죠 이제. 정기수 선생님도 만수무강 하십시오. 아이고 정 교수님은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왠지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다루게 돼서 역사 속 그 사면을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예산입니다. 역사 속 예산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코코아톡을 받았을 때 작가님한테 난 충남 예산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게 나도 충남 예산이 그렇죠. 아닐까? 추사고택도 있고 남영군 묘도 있고 특히 이제 남영군 묘 같은 경우는 뭔가 예언과 도참과 그다음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라서 딱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문자 받고 약간 혼란이 왔어요. 충남 예산과 세계산 어떻게 엮어볼까? 이거 안 돼. 엮여지는데. 엮지 마. 아무튼 엮여질 텐데. 안 돼. 2부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 2부에 시간이 없어. 제가 급하게 뭐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타이트하게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은 저기 박강일 작가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조선 역사만 제가 물고 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고려사를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많이 답답해요. 왜냐면은 이걸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럴 리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지? 고려사에 적혀 있는 사실이 이거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이제 유학자들이 쓴 내용이고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이 바꾼 것도 많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제 보면서 광종이랑 천추태후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일단 제가 앞에 부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굉장히 그 악의적인 평가들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를테면 광종이 노비 안건법을 했어요. 링컨보다 거의 1000년 앞선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해방은 아니지만 양민으로 끌어올리는 거지만 그래도 아예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인데 근데 그 사람이 또 뭐 뒤에 그 악의적인 평가에 의하면은 오히려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귀족들을 탄압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재 정치를 했었다. 이런 표현들이. 귀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갖고 있는 노비를 양민으로 끌어오는 건 당연한 조치지. 저는 너무 좀 고려사 자체가 악의적인 평가 혹은 그 유학자들이 자기 편의대로 쓴 내용들이 많아서 고지고대로 이게 저처럼 고려사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가이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조선의 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의 틀로. 예, 그 조선 특히 이제 18, 19세기의 틀로 조선 전기나 고려를 보게 되면은 삼국은 아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는 별도의 시선으로 보려는 노력이 있는데 고려는 조선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고려하고 조선은 완전히 또 다른 다르죠.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 때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현 진실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 있지 않습니까?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봤자 중국 역사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죠 솔직히.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이를테면 뭐 거란, 송, 고려 이렇게 관계가 됐을 때는 뭐 송나라 때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본다든가 송사를 본다든지 이렇게 검증해 볼 수는 있긴 한데 대부분의 고려사 내용들은 사실 이게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사료들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당시 뭐 작가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견훤이 왕건보다 더 셈은 셌지 못하진 않았거든요. 후백제의 견훤이. 그렇지만 견훤에 대한 기록은
섭섭할 정도로 없어요. 뭐 그렇죠. 네. 오히려 그냥 삼국사기에 다 넘어가 있는 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읽으면 읽을수록 견훤이랑 그 밑에 기가 막힌 책사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승 맞을 거야 아마. 또 누가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제일 영암 출신인데 저기 그 왕건 쪽에는 최응이 있었고 아무튼 근데 거의 관계가 유비와 제갈공명 같은 느낌이고 사람들 모여드는 그 기세로 보면은 왕건 쪽이 약간 조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 거기가. 박시백 선생님 이번에 또 그 고려사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만화로. 거기 보니까 견훤이 엉엉 우는 게 있어요. 나쁜 놈의 사관놈들. 내 비중을 이렇게 죽여버리다니. 딱 동감할 수 있어요. 근데 견훤이 진짜 정말 그 삼국지스러운 영웅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되게 보기 드문. 그렇죠. 예. 네. 언제 견훤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 속 예산 급하게 들어가 볼게요.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셔야겠죠. 자, 가위바위보. 아싸 졌다. 난 듣기 좋아해요. 자, 우리 박강일 작가님의 역사 속 예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역사 속 예산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고려 이전의 자료는 뭐 관청명 정도만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그 예산에 대해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조선 전기 기록들을 끌어와서 특히 이제 법전 같은 경우 대전회통 같은 경우는 경국대전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변형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현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조선의 예산,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이제 주의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 경제 비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세금을 군역, 요역, 그 다음에 이제 공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역, 요역이 사실은 훨씬 더 고통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비스 수지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그게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 예산을 볼 때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들이 물건으로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은 그냥 이 백성들이 군대에 가서 군역을 지는 거는 어떤 당연한 의무다. 이래서 그랬을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의무이기도 하고 요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노동력을 이제 그 제공을 하는 건데. 그렇죠. 맨날 성 짓고 이럴 그렇습니다. 때. 숙종 이후는 조금씩 임금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수원 화성이라든지 영조 때 청계천 준청 같은 경우는 임금이 지급됐지만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례고 일반적으로 요역은 역시 부역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의 토지와 노동력의 비중이 점점 그 두 비율이 역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노동력의 비중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노비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평가가 안 돼 있다는 점을 하나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선시대의 세금은 예를 들어서 백량을 어떤 마을에 책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백량이 호조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쌀이면 그 운반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납부에 관련된 비용을. 왜냐하면 앞에 원칙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노동력은 비용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전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양까지 끌고 올라가더라도 그 비용은 누가 돼야 되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던 게 제주도 분들이에요. 제주도에서 특산물로 이제 귤을 바쳐야 되는데 서울에 도착했을 때 10,00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는 도중에 썩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체가 됐을 경우. 그러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15,000개, 20,000개를 걷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세금은 무료 배송이었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렇죠. 무료 배송해야 되고 내 손 앞에 고지서가 발급한 그 수치가 요 앞에 떨어져야지. 그렇지. 그 사람이 내는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드는 모든 그 부대 비용, 운송 비용 이런 거는 나는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른바 지방 그 아전들이나 아니면 탐관 오리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세금을 서울까지 올려보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본 원칙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라면 세금은 어차피 한양으로 와서 다시 경상도에 있는 예를 들어 관찰사한테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어지간한 건 니네들이 받았어. 그러니까 그중에 자료를 보니까 한 50% 정도는 지방에서 쓰고요. 50% 정도는 서울로 보냅니다. 어차피 그쪽에 보내야 되니까 그거 왔다 갔다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각사 그 자판이라고 하는데 각 관청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라는 의미로 세금을 의외로 지방에다가 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게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지방세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 지방 운용 비위,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합리성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이제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시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선진적인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 항목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간이라고 하는 세출 항목, 그다음에 공안이라고 하는 세입 항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각 관청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지만, 이거를 정부에서 모두 통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예산을 운용하는 원칙이 수입을 기반으로 지출한다요. 수입을 기반으로 지출한다. 네. 그래서 그해 수입을 기반으로 올해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계획을 짠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요즘 구청 예산을 그거 선진적이라고 그러길래. 굉장히 선진적이긴 한데, 문제는 요 세입과 지출이 한 100년 정도씩 고정되어 있어요. 100년이요? 그러니까 이 변동 사항이 생기니까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별도의 지출 항목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횡간이라고 하는 그 세출 항목과 그다음에 공안이라고 하는 세입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이제 그래서 책정하는 작업을 조선 전기에 가장 완성적으로 했던 인물이 세조.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영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100년에 한 번씩 바꾸긴 하지만 실제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남은 2분 동안 이걸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역사 속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관심 갖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역사 속의 예산이 왜 중요할까요? 국가가 인민을 통치하는 과정 속,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 규모를 갖느냐라는 것들은 그 나라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재정 철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세금 좀 늘려야겠는데 너희들이 좀 모여서 좀 돈 좀 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우리는 근데 대표권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조선 왕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지출이, 그러니까 세입이 좀 줄었다라고 판단하면 지출을 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전국 단위로 체계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었을까? 라고 본다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제든지 왕이든지 국가를 다스리고 다리 만들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뭐 고대 로마 때부터 무식한 방법, 대부분의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자금 마련하려고 침공하고, 그리고 안 그러면 자기 국민들한테 이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삥을 뜯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과 예산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근데 전부 다 규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굉장한 발전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놓고 뭐 더하고 빼고 거기에 비리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체계를 갖춘 나라가 조선이라는 점. 그런 면에서 조선이 519년 동안 유지되었던 배경이 뭘까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체계가 실천에 옮겨진 시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보완을 하려고 했구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 그리고 어떤 그 이전의 시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를테면은 고려 광종도 노비안건법으로 노비들을, 이를테면 그 천인들을 해방해서 양인으로 끌어올리고 양인부터는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호족들의 재산은 천민이 줄었으니까 호족들은 줄고. 그렇죠. 반면에 국가에 세금을 내는 양인들은 늘었으니 예산이 올라가는, 국가 예산은 늘어나는 거죠. 국가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앙 집권화된 국가일수록 예산은 늘어나나요? 늘어나야 되는데 그 늘어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운용하느냐라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보고 있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조선시대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중앙관청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이 관청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병조, 2번 호조, 3번 예조. 오늘 힌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힌트. 저기요,
해줘. 해줘. 우리가 힌트가 꼭 필요했다고 해서 이것까지 들어야겠습니까? 이거 짤로 잘라가지고 들으시면은 하지마. 하지마.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천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얼의 호랑나비, KCM 아웃사이더의 그냥 좋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월드 박광일 작가, 손킹 교수 모시고 역사 속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히스토리월드 팟캐스트로도 언제나 함께 즐길 수 있으시니까요. 뭐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나갈 때가 난 제일 재밌어. 이 광고 나가는 거 우리 오프 더 레코드 이거 이것만 따로 녹음해 몰래. 그럴까? 야, 아니 나 그 마지막에 그거는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할 정도로 센 얘기가 아니라서 이건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이 고려 전기에 의욕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호족 세력들을 누르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유학, 이 송나라에서 들어왔던, 그리고 고려 후기에 이 저기 누구니까 신돈. 예, 신돈이 의욕적으로 받아들였던 유학자들. 이거 어떻게 다른 유학이잖아요. 다른 유학이죠. 그래서 그 이전의 유학을 일반적으로 공자가 이제 그 만들어서 어떤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그런 원칙의 유학이었다면 이때 들어왔던 유학은 신유학. 그래서 보통은 주자하고 정의 형제가 만들어서 정주학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에 원래 거는 유학, 뒤에 거는 주자학이라고 부르면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유학, 그다음에 성리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원리만 파악하면 되는데 여기는 내 본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를 수행하고 수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기론. 그러니까 주리론, 주기론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것들은 세상을 운영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뒤에 거는 나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둬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도덕론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유학과의 격차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완전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주희가 이 여러 가지 이론을 이제 집대성해서 이제 그 주자학을 만든 게 남송 때거든요. 박주희? 주희? 주희야, 주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거란에서 중국 부부가 날라나 가버리고 남송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고려 후기에 그 성리학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형성되게 된 배경을 이제 크게 아주 거칠게 얘기를 한다면, 당대 이제 귀족들에게는 불교, 도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학이 굉장히 밀리고 있는 열세라는 거죠. 철학적인 가치로 볼 때. 그러면 불교나 도교에서 얘기하는 내세나 아니면 도덕론 이런 것들을 끄집어 넣자. 라고 하면서 태극론을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태국 도서를 적용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고대에 있었던 주역의 괴를 끌어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의 원리를 해석하고 그 세상의 원리와 나의 본성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게 본성, 성명, 의리, 그래서 이치를 연결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요 대목 들으신 우리 허지웅 쇼 웅냥이 분들은 다들 이제 구별하실 거예요. 앞에 유학과 뒤에 신유학, 그러니까 성리학.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 이것도 합시다. 방금 도교 얘기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교하면 중국의 국교로 알고 계시는데 의외로 불교의 비중은 상당히 떨어져요. 중국에서. 불교가 왜 국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들 믿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소림사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중국 민중들은 다 도교를 믿어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뭐. 불교를 왜 믿어? 알겠습니다. 도교하면은 저는 늘 어렸을 때 봤던 유한도사, 영환도사가 영환도사, 태극권, 완전 멋있죠. 장풍. 자, 이영희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혹시 예전에도 예산이 남았을 때가 있었나요? 혹시 남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연말에 예산이 나오면 조금 쉽게 소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로공사 다시 하죠. 보도블럭 뒤집어 엎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조선시대 기본적으로 예산은 1년을 그 예를 들어서 400원을 그 예산으로 잡으면 300원만 씁니다. 이 답변과 함께 자연스럽게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0원만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100원을 3년 동안 모으면 다시 300원이 되거든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흉년. 그다음에 이제 뭐 백성들이 갑자기 뭐 병이 들었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 쓰기 위해서 항상 이거를
보완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안하고 그다음에 횡간이 있는데 공안의 비율이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해놔서 이거를 복지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예산 재정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소득 재분배하고 복지 예산으로 쓰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예전에는 소득 재분배까지는 아니어도 복지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당대에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산안이 수입과 지출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대에 흘러가면서 몇 번 손을 보게 되는데 조선 후기 영조 때가 되면은 특히 이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 현상이 굉장히 많다라고 봤던 거예요. 여기 중앙정부까지 올라오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 안에서도 쓰는데 보면은 필요 없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규칙을 정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했거든요. 예를 들어 관청의 벽은 4년마다 새로 바른다. 창호는 예를 들어 2년마다 종이가 뜯어지니까 바른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전부 다 예산안을 구성을 했는데 그러네. 지금이랑은 내용이 좀 다르네. 재밌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뭐 우리는 한 1년마다 필요하다고 쓰니까 그래 그럼 뭐 문이 바람이 뚫렸는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계속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인지 아니면은 그냥 서류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위조인지 영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이제 호조가 되는데 호조에서 이 재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탁지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탁지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호조의 역할을 대신하는 지금의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조선 후기는 예산을 담당하는 관청이 호조 말고도 대동법을 실시해서 들어왔던 대동미를 관장하는 선해청 그다음에 균역법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들을 관장하는 균역청이 있는데 호조의 비중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국가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호조를 통해서 나간다고 해서 요것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거죠. 실제 예산대로 쓰는지 감찰하는 부서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감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재정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호조 판서를 이제 아주 뭔가 혁신적인 사람들을 끄집어 모읍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권이진이라고 하는 인물을 호조 판서로 이제 그 임명을 하는데요. 이분이 굉장한 혁신가였던 거예요. 혁신가요? 예, 도착하자마자 딱 보더니 서류 쭉 몇 달 보더니 이 왕실의 재정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왕실부터 줄이시죠. 아, 왕실의 재정이 많이 나가니까 왕실이 줄여라. 그렇죠. 왕실의 그다음에 공주, 옹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그 외척과 관련된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것부터 줄이십시오. 아, 왕실 유지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조가 약간 필요는 한데 너무 세다. 이런 틈에 이제 대관들이 탄핵을 한 거죠. 어떻게 왕실까지 건드리냐 해갖고 이제 권이진이 일단 쫓겨나게 되는데 영조로 볼 때는 이게 너무 과격한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채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좀 틀을 잡아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조판서 박사수라는 사람이 들어왔었는데 역시 이 사람도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익명서가 들어오는 바람에 조선에서는 익명서가 들어와도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그 호조판서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역시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이 너무 혁신적이면은 미움을 받아. 그래서 이제 그 영조가 마음속의 신복 박문수를 호조 판서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문수는 사실은 이제 영조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걸 대신들이나 대관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이때부터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멋있구만. 먼저 기본적으로 각 관청의 지출 항목을 모두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호조의 관리들을 보내서 검토를 하게 해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보내서 각사의 관청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 거기서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0량 쓴다 그랬는데 거기서 80량으로 깎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다시 90량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그걸 다시 호조로 넘겨오면 역시 호조 관리들이 파악을 해서 마지막 컨펌을 해서 다시 넘겨서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그거를 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이도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관청이나 두 관청밖에 못 해요. 호조의 관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무려 140개 관청을 하나하나 다 합니다. 박문수의 호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바탕으로 하니까 당대 예산이 요 서류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10만 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나중에 실제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20만 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떤 것들이 누수가 됐는지를 살펴봤더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서리가 올리면 호조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저기 뒷간을
저기 중국에서 유행하는 걸로 바꾸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모두 이 품목에 없는 것들은 만약에 품목에 없는 것들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왕의 재가를 받아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제 이 처음에 품목 정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실사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탁지정례라고 하는 탁지정례. 그러니까 정례가 이제 우리가 예산안의 기본 안을 구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제대로 해놓으니까 일종의 레퍼런스가 생겼군요. 그렇죠. 이 레퍼런스가 생기니까 탁지정례가 생기니까 그러면 선해청에서도 선해정례, 선해청정례, 균역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조선의 예산이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굉장히 아까 선진화되다고 해서 이거 어떤 말씀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노력이 있었군요. 네네네. 괜찮.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보다 약간 더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썬킹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약간 우리나라 현대사로 한번 먼저 넘어와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그룹이 오늘날의 현대그룹이 된 것은 뭐 아시다시피 정주영 회장이 이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를 가출했잖아요. 아버지가 소판돈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아산을 충남 아산으로 알고 계시는데 충청도 아산, 예. 강원도 통천리 아산리, 통천군 아산리, 북한에 있는 아산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오늘날의 현대그룹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1967년도에 있었던 소양강 댐 건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현대자동차공업이라고 이제 카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한국전쟁 동란 터진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딱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복구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건설업을 하자 해서 정부 발주 수주를 이제 땄어요. 근데 어떻게 땄냐면 최저 입찰을 한 거예요. 계속. 선생님. 네? 예산이랑 관련있는 거 맞죠? 다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67년도에 이제 그 소양강 댐 건설 수주를 땄어요. 근데 당신의 설계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일본의 일본공영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다 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콘크리트 시멘트 댐이에요. 그렇죠. 정주영 회장이 멘붕이 온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시멘트도 잘 안 나고 당시엔 제철소가 없기 때문에 철근을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공영의 설계대로 예산을 짜니까 당시 기준으로 670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670억이 나오면 이대로 시공을 하면 현대건설은 망해.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야. 야 우리 철근도 없고 지금 콘크리트 어디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 딱 보니까 소양강이 깔려 있는 게 자갈이랑 모래예요. 이거 가지고 사력댐 만들자. 자갈로. 그래서 야 이거 시멘트 일본 공영에서 했던 설계 이거 말고 소양강이 깔려 있는 이 자갈이랑 모래 가지고 댐을 만들면 사력댐을 얼마가 예산이 나오냐 한번 찍어봐라. 또 찍어보니까 291억이 나와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 한 3분의 1이 지금 줄어진 거죠. 그렇지. 야 그럼 우리 이거 사력댐으로 추진하자라고 했는데 양쪽에서 지금 압력이 들어옵니다. 일단 일본 공영 당신의 부사장 이름이 하시모토 부사장이었는데 도쿄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이에요. 정주영 회장은 소학교 출신이잖아요. 난다요. 너 지금 도쿄대학교 건축학과 나온 내 하시모토의 지금 이 설계도를 네 마음대로 바꾼 거냐 지금. 그렇지. 재료를 바꿨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콘크리트 댐에서 사력댐으로 바꾼 거니까 너 소학교밖에 안 나왔다면서. 그리고 건설부 측에서도 이제 압력이 들어온 거야. 이거 정 사장 이거 정부에서 다 지금 오케이 하고 도장 찍은 건데 당신이 뭐라고 지금 이거 설계 도안을 바꾸냐고. 아이고 그럼 이거 우리 이 정부안 대로 예산을 추진하시면 건설 예산 추진하면 우리 현대건설은 망합니다요. 쓸데없이 당신이 그럼 왜 처음부터 입찰을 했냐고. 이 소리가 청와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까지 들어간 거예요. 임자 지금 뭐요? 밖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건설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옆방에서 그랬어? 네? 현대건설이 지금 입찰을 땄는데 소양강 댐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 중력댐에서 사력댐으로 바꾸자고 지금 꽉꽉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격분을 했대요. 격분을 했어. 건설부 장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고. 만약 북한에서 포를 쏴서 콘크리트 댐에 이 명중이 되면은 춘천이랑 북한은 가깝잖아요. 춘천 수몰 된다. 이걸 콘크리트 댐으로 만들려고 했냐고. 박정희 대통령이 포병 출신이거든요. 당장 이거 정주영인가 뭔가 추진했던 사력댐으로 바꾸라. 왜냐하면 이 사력댐 같은 경우에는 포탄이 날아와서 박혀도 댐이 안 무너지고 구멍
푹 파여요 그냥 산같이. 그래가지고 291억의 이 저렴한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 소형강댐을 건설한 다음에 오늘날의 현대 건설이 됐다. 적은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이야기. 또 그리고 나라에서 뭘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그치. 나라에 돈이 없어. 나라에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만약 웅디가 황제라고 하면 뭐 할래요? 제가 황제예요? 네. 제가 황제면은 뭐하지? 뭐 할 거야? 황제야. SBS 사? 모르겠어. 뭐하지? 황제. 황제. 날라리야. 불로초를 사러 가겠습니다. 불로초 같은 소리. 예. 복권을 발행해요. 그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구체적인 예산 시스템이 안 갖춰졌을 때는 나라의 재정이 없을 때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권을 발행했어요. 일단은 고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투스는 그 이전에 로마가 내전에 빠져서 박살이 났었어. 내전. 예. 안토니우스와 그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는 내전 때문에. 내전 끝난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1대 황제가 로마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악티움 해전 그렇죠. 어떻게 이 나라를 로마를 우리가 재건할 것인가. 돈은 없다. 돈은 없다. 돈은 없어. 뭐 할까? 복권 발행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복권을 발행했냐면 당시에 로마에서 방귀점 끼던 재벌들을 다 연회에 초대를 해요. 웰컴. 그래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밥 드세요. 여기 피자, 라자냐 다 있습니다. 거짓말. 아무튼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음식값을 받았어요. 값을. 왕이 초대해놓고 자 맛있게 드셨어요? 5만 원이에요. 들어올 때 입장료로 받았어. 입장료를 받았어. 그리고 영수증을 끊어줬어요. 그 귀족들도 야 뭐 초대해놓고 돈을 받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파티 끝났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했을 때 잠깐 황제님 왜요? 아까 들어올 때 돈 음식값 내고 받으신 그 영수증 있죠? 네 있는데요. 다 내십시오. 추첨합니다. 로터리.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그 제출한 영수증을 로또리 형태로 추첨을 해가지고 몇몇 당첨자들에게 노예를 선물로 줬다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복권을 이용한 예산 충당 케이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또 있잖아요. 로또와 가장 근접한 형태의 그런 예산 충당 그 복권은 진시황이었어요. 진시황이요? 진시황이 말이자 진시황 셴셴셴 언제 찍은 노래야 그거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유물번지였던 것 같은데. 왕샤방 짱짱짱. 그러니까 진시황이 수많은 건 토목공사를 했을 때 자기의 여산 능이라든지 만리장성 그리고 또 이제 병마용 등등 아무리 천하의 진시황도 메이워첸 돈이 없다는 중국어예요. 돈이 없었어. 뭐 하냐? 실제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복권 형태의 복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 키노라는 복권인데. 키노요? 정말 당첨 확률 헬이에요. 어떻게 이걸 복권을 발행했냐면 천자문 가운데서 120자를 뽑아. 천자문 중에 120자. 120자를 뽑아요. 자, 이 120자 가운데서 이번 주 당첨 문자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12자를 뽑아가지고 당첨 문자로 발송을 해요. 어디다요?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해. 그래가지고 충당을 했다. 만리장성 건설을. 그리고 복권 얘기 나온 김에 그 조선 후기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건설됐잖아요. 조선도 돈이 없어. 그래서 뭘 했냐면 만인계라는 복권을 운영을 했어요. 만인계. 우리가 개 탈 때 개 할 때 그게. 만인계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만인이 드는 개군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냐면 각 군수들이 이 만인계를 운영을 했어. 그래서 현재와 똑같아요. 산통 있잖아요. 계산하는 통. 이게 팍 깨지면 산통 깨진다고. 그 산통이야? 거기서 온 거야? 네. 오늘 괜찮은데? 오늘 영양가 좋았어요. 이 산통 하나 때문에 앞에 정주 회장은 뭐? 다른 얘기야. 지금 로또랑 똑같아요. 산통이라는 동그란 통에 자기들 이제 그 이름과 그 숫자를 쓴 조그만 공을 집어넣어. 그걸 빙빙빙빙 돌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가 똑 떨어져 구슬이. 자 이번 당첨 번호는 819번. 똑같네.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둬들인 수익금 가지고 80%는 일반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원래는 20% 가지고 군 재정, 군 예산
또 군 인프라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군수들이 야 거기서 몇 퍼센트 좀 갖고 와라. 이제 그 떼가는 그런 악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인계 대행 사설 회사들도 등장을 해요. 저희가 군수님 직접 뺑뺑이 돌리시는 거 힘드시죠? 제가 대신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온 회사의 사장 중에 한 명이 이 말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중근 의사예요. 저기 원래 사업하셨죠. 그렇죠. 예. 사업도 하고 학교도 운영하시고. 예.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사업하시기 전에 그 원래는 황해도 출신이잖아요. 예. 인천에 오셔가지고 이제 10대를 좀 보내셨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 방황을 많이 하셨어. 그때 이제 그 만인계 복권 회사를 운영하셨거든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번 그 산통을 돌리는데 예. 안중근 의사가 19살 때인가 그래요. 안중근 의사가 산통을 돌리는데 원래는 구슬이 하나가 나와야 돼. 똑똑똑똑. 근데 산통이 깨졌어. 여러 알이 우르르 떨어진 거야. 아이고. 수많이 몰렸던 그 인천 시민들이 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지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우르르 몰렸으니까 안중근 의사가 갖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면서 내 잘못 아니다. 기계의 잘못이다. 난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기계의 잘못이다. 기계 작동 잘못된 것이다. 산통 잘못이다. 난 여기서 허무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덤벼. 이때 허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허봉이요. 예. 안중근 의사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보시오. 아니 기계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기계를 새 기계를 다시 갖고 오면 될 것이지 않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왜 협박하시오?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하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산통을 갖고 와서 다시 돌리겠습니다. 해서 그 사건이 무마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죠. 안중근 선생님이 진짜 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풍부한 경험과 그렇죠. 여러 가지 좌절도 겪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인한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그 풍파나 이력을 쭉 돌아보면은 이렇게 산 사람이라 그렇게 강인한 결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강인한 결단력의 바탕은 사실은 그 조선, 그다음에 중국,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건가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했던 것, 그게 이제 기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인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개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예. 목포항이라든지 뭐 인천 이런 항을 통해 가지고 예. 그 만인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의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요. 특히 목포항 같은 경우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목포를 가시면요, 예. 만인계로라는 길이 있어요. 만인계로. 네. 그 길거리에서 당시 로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당첨금 가지고 현재 목포항을 구항이죠. 그걸 건설을 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 예산. 역사 속의 예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송은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역사 속 예산을 방송을 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하긴 그렇기도 하겠다. 네. 돌발 퀴즈 정답 2번 호주였고요. 당첨자 명단 송호편에 올렸겠습니다. 오늘 박광일 작가, 서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207 쓰시는 분, 지금 수원에서 평택 가는 6800번 버스에 웅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사님께서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볼륨도 크게 높여주셨어요. 이어폰 빼고 직접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4207님도 감사하고 6800번 운전하시는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4288 쓰시는 분은 냉동창고 재고 조사를 하러 갔다가 너무 춥다고 말도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 추운데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믹스커피 타서 한 잔씩 드렸습니다. 기사님들 이동 중에 허중쇼 들으시라고 홍보도 했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마음 씀씀이.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924 쓰시는 분, 웅디 수시 6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오늘부터 수능 점수로 정시 도전하는데 생각보다 수능 점수도 낮게 나와서 재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성적이 되는 학교에서 입학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서 머리가 아픕니다. 친구들은 다 합격하는데 저만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에 의욕이 떨어져요. 부모님께서는 이것도 경험이고 지나고 나면 큰일이 아니라면서 위로해 주시는데 정말 그 말이 맞을까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이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맞고요. 왜 저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동굴 안에 사람들이 막 살고 있어. 막 동굴 안에서만 평생 살았어요. 어둡고 힘들어요. 막 습하고 막. 근데 누가 우연히 밖에 나갔다 온 거예요. 밖에 막 가니까 하늘도 막 있고 하늘이 파래. 그리고 막 뭐가 막 빛나. 태양이 있어. 숲도 있고요. 동물도 있고. 이런 걸 보고 나서 동굴 안에 돌아갔어요. 얘기를 해줬어, 사람들한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진짜 확실합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거 동굴 안에 계셔가지고 아직까지 인생이 그랬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요하는 사실 그 교육 과정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동굴 안의 삶과 같습니다. 지금 혼란스럽겠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이거 진짜 큰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입학해도 되고 아니면 재수해도 되고 3924 쓰시는 분 마음 가시는 대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큰일 아닙니다. 진짜 큰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올인원 세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평안을 찾으시고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고 찬찬히 고민해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듣고 오겠습니다. 장필순의 고마워까지 듣고 왔습니다. 연말에 참 듣기 좋은 곡이죠. 오늘 내일 모레까지 무근에 정리하시면서 고마워라는 말로 문장들을 좀 끝맺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곽윤택님께서 저는 35년 공직 생활을 접고 인생 2막으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루 쉬면서 평소 부족한 운동 2만 보 걷기를 하면서 옹디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은 수원에 있는 서호 천변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택시 이거 운전을 오래 하시면은 정말 운동이 절실합니다. 2만 보 걷기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생 2막 쉽지 않을 텐데 늘 건강한 하루하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더욱더요. 탈모 샴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169 쓰시는 분 아침에 회사 ATM기에서 현금 10만 원 찾았는데 회사에 와서야 카드만 가지고 현금을 안 가지고 온 사실을 알았어요. 다행히 은행에 연락을 했더니 미수취권으로 확인이 돼서 다시 제 통장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제 나이 이제 45인데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니까 겁이 납니다. 새해에는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요즘 조금 이 정신이 좀 분산되는 혹은 마음이 좀 쓰여서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신가? 그래도 다행히 잘 찾으셨다니까 좋은 결론이긴 합니다. 0169 쓰시는 분 괜찮을 거예요. 혹시 너무 걱정되시면은 근데 건망증이야. 다들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 하니까요. 이름들이 많이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떠올려야 감독이나 배우들 이름도 다시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필터 샤워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문서님은 휴가라 신랑이랑 둘이 새 차를 타고 아야진 바닷가에 가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며 들었는데 오늘은 여행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네요. 옹디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즐거운 여행길 되시길 바랄게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김혜련님, 방수인님, 이계희님, 서미라님, 박지민님, 김현정님, 윤소연님, 정미연님, 이혜경님, 엄채은님 이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름 다 못 불러드렸어요. 죄송하고요. 정준일의 첫눈, 권진아 조지의 어른처럼 듣고 올게요. 오늘 어지훈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연말을 맞아서 20세기 비주얼 밴드죠. 육중한 밴드 모시고 송년 특집 아듀 2022 특선 라이브로 꾸며드립니다.
육중한 밴드의 멋진 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엔딩송은 김현정님이 신청하신 크러쉬 제이홉의 러시 아워입니다. 김현정님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전상진, 진한석, 저는 화주웅이었습니다. Hey ladies, gent